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부터는 그 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투자 상황들을 공유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예, 그래도 앞으로 하면 좀 나아지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메인 주제는 연준이 그 QT 자산 축소를 진행하면서 돈이 시중에 점점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투자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총 사기 집계는 1709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2기나 3기 때 대비해서 금액이 꽤 많이 늘었죠. 지금 뭐 80만 원으로 했다가 200 합쳐서 뭐 한 300 얼마로 시작했다가 지금 벌써 1700만 원이나 돼버렸네요. 일단은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잘 굴려서 나중에 이제 연금까지 잘 늘려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한국 확진자 수 1일 증감주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희 4차 거리두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죠. 이제 벌써 3,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다행이긴 합니다. 조금 뒤에는 이제 이 백신을 저희가 접종률 데이터인데 보시면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거의 꼴등이죠. 전 세계 꼴등으로 쭉 가다가 6월, 7월부터 한번 막기 시작하니까 확 치고 올라가더니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2등이에요. 중국 데이터야 약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1등이죠. 뭐 참 대단합니다. 근데 보시면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접종률이 올라가는데 저희 1일 확진자 수도 7월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접종자 수하고는 무관하게 거리두기를 하니까 떨어지죠. 역시 이때도 거리두기 하니까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크게 저희 확진자 수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거리두기를 풀면 또다시 코로나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데이터상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점차 그러려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메인 주제인 물가예요. 지금 보시면 밀가루값 폭등에 아랍의 봄, 뭐 월가시 폭발, 뭐 사진도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근데 이제 요는 뭐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르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 미국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보시면 2008년 리만 사태 때 돈을 한번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이때 연준 자산이 거의 더블업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2차 풀고 3차 풀고 하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여태까지 푼 양만큼을 이때 한 번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자산이 뭐 8조 달러에 하죠. 뭐 얼마인지 사실은 기억은 안 가요. 엄청 큰 돈이죠. 옛날에는 1조 달러 정도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 8조 달러나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연준의 자산이라고 부르냐면 연준이 그 돈을 막 찍은 다음에 그 찍은 돈을 자기가 시중에 푸는 방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거죠. 뭐 있지도 않은 국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중에 어중이 떠중이 떠다니는 팁스, 뭐, 그리고 회사채는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마구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풀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산을 축소하니, 자산을 늘리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렸다. 자산이 줄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플레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물류 대란이에요. 계속 물건이 안 오고 있어요. 물건이 안 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러더니 기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올려야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당연히 뭐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유가만 해도 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그 원유 값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원유 값이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휘발유 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유가 들어오질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한번 코로나 때 사람들을 싹 잘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 돌아가는 게 내가 한 달만 기다리면 저쪽에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복귀를 하지 않고 조금씩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도 잦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돈을 풀었고 물건들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든 물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그 자산 풀어놨던 돈을 일단은 당겨야죠. 그래서 이번 연준이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연준이 한 1년에 4번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금리를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돈을 얼마간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풀어놨던 자산을 이제는 좀 축소하겠어 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정확히는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 양적 긴축을 거론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마자 몇 가지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나스닥, 뭐 바크,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희 이런 돈이 시중에서 걷어들여지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바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예전같이 저금리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서 투자를 했지만 예금금리가 3%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굳이 내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냐. 예금을 조금 안전하게 넣어놓자 하는 수요가 조금씩 생기겠죠. 그러면서 성장주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많이 귀한 성장의 열매를 따먹었던 테슬라나 뭐 애플, 구글 이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오르게 되면 뭐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예금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쏠려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예금하면 한 2% 준다는데 달러로? 그러면은 뭐 미국에다 2% 하지 우리나라에다 2% 하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예금 금리를 기준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요.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금리 더 줄 테니까. 저축은행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저축은행이 금리가 일반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하고 똑같으면 저축은행은 왜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씩 더 세게 미국보다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금리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준청문회라는 걸 해요. 이 인준청문회라는 건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때부터 계속 연준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식행위 같은 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문회를 하는 거죠. 이미 지정은 됐는데.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 물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라고 공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인 발언보다는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발언,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1년간 우리나라 환율 차트예요. 2021년 1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죠. 1080원부터 1203원까지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7% 올랐어요. 달러만 상승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7년 차트인데 중국에서 경기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막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 완전 망가지고 그랬을 때 1240원까지.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원자재 수출 안 해준다고, 주요 원자재 안 해준다고 했을 때 1220원. 그 다음에 뭐 진짜 난리 났다고 했을 때 코로나 1277원. 재작년 3월 19일이죠. 그리고 나서 더 긴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 리번 사태 때 뭐 1575원까지 올라간 걸 제외하면 이 1200원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만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다만 1200원 근처를 터치할 때는 항상 1200원은 살짝 넘기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할 때까지는 쭉 치고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이 옆에서 보셨던 거는 환율이고 우리나라 돈 대비 달러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냥 달러 그 자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자체의 힘도 계속 강해지고 있죠. 말씀해 드렸듯이 미국에서 돈줄 쬐기가 보이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은 미국에다 예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더해서 아 그래? 그러면 올라가겠네? 하고 투기적으로 달러를 사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 차액을 먹으려고. 지금 보시면 그 투기적 수요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1200원이니까 앞으로 1230원, 뭐 40원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1250원을 넘기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코로나 같은 좀 엄청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혹은 뭐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이상에는 1250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보시면 달러는 꾸준히 연초부터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1250원까지는 한 30%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리들은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 그 지난 주만 해도 1.5 정도였는데 갑자기 1.76까지 한 번에 0.25나 뛰어버렸고 우리나라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외환을 지키기 위해서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고 밴드까지 거의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반면 S&P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했죠. 우리나라 주식도 약간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퍼라는 건데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얼마나 시가총액을 주고 있냐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00원을 벌고 있으면 2,100원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100원을 벌고 있어도 1,070원으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뭐 아무래도 미국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더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지금 버는 돈 대비해서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멀티플이 잘 쳐주는 게
최저 15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는 21.4니까 아직은 엄청나게 많이 고평가되진 않았지만 약간 고평가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5에서 14.5 사이인데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줄창 팔았기 때문에, 뭐 환율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계속 팔아왔기 때문에 지금 최저 멀티플에 거의 다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는 거를 오히려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좋은 모델이에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투자 자산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투자하는 게 참 좋은 편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금리가 턴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주식도 계속 올라오고 이제 부동산도 계속 올라왔는데, 채권은 먼저 조금 박살나기 시작했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거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투자하기 가장 안 좋은 이쪽 사분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산을 매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금에 넣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변동적으로 반영되는 단기 예금 같은 성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뭐 계속 높은 금리를 무위험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토스 예금에만 넣어놔도 연이율 2%를 그냥 일할 계산해서 나눠줘요.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2%가 3%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대 예금이 곧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0. 몇 %대였는데 확연히 달라졌죠. 반면 대출은 뭐 6%대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금에다가 돈을 조금 많이 넣어놓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론이에요. 정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매수를 해놓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앞으로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체 달러 포지션을 다 가져가 놓게 되면 연말에 뭐 한 108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저희가 한 10% 수익 낸 거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달러나 달러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원, 150원, 1150원 언더로 조금 내려왔을 때 다시 야금야금 사 모을 생각이고, 당장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도 조금 어렵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영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왜냐면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만 어느 정도 배팅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투자를 슬로우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상황상 지금은 강하게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CMA에다가 돈을 넣어놔서 뭐 약간이나마 0.7%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돈 넣어놓고 중간중간 나오는 공모주 같은데 현금을 활용할 생각이에요. 예, 여기까지고, 오늘 첫날이라 말을 좀 어영부영 했을 수도 있겠는데 잘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냥 돈이 없어지고 있고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